사건이 발생한 건 2007년 8월 16일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축축하게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이었는데요. 그 인근에는 공장이 상당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 12시 반쯤 되던 때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두 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뭔가 매캐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냄새요? 개를 잡은 듯한 냄새였다고 해요. 연기도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요. 이불에 둘둘 말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나요? 그 이불 밖으로 삐쭉 나와 있는 뭔가가 보였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의 발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원을 알 수 있는 머리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사인은 급성 청산염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토막 살인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죠? 보통 잘려진 피부 가장자리 쪽이 너덜너덜하던가 지저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상할 정도로 잘려진 단면이 아주 반듯하고 깔끔했던 거예요. 그 모양이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어줄 때처럼 아주 정교하고 깔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도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다. 이건 한두 번 보통이 해본 아니다. 이거 솜씨는 전문 아니다. 칼잡이 내지는 살인 청부업자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당시 형사들도 여러 종류의 칼들을 놓고 비교해봤다고 맞아요. 합니다. 저한테도 자문 의뢰가 들어와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아주 놀랄 만한 포인트가 몇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야? 유 교수님은 정말 수많은 시신을 접하셨을 텐데 그런데도 놀랄 정도면 정말 특이했을 것 같거든요. 당시에 그 많은 토막살인 사건, 그다음에 손상을 입은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특이한 절단면은 사실 흔하지 않고 거의 처음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가장자리가 아주 예리한 도구로 잘려져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토막 그리고 잘려진 시신에서는 근육이나 뼈 혈관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피부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예리한 칼을 쓴다고 해도 피부라는 게 아무래도 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건 너무 깔끔해서 굉장히 좀 특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 뭘 이용해서 자른 거냐? 도끼나 일반 부엌칼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운 거 이런 결론이었는데요. 전문 주방장이라든가 뭔가 전문가용 도구를 썼겠네요. 아니면 예전에 우리 다뤘던 좀 끔찍하지만 육절기 같은 장비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메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아, 수술용. 메스. 그 의사들이 쓰는 수술용 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워낙 자주 쓰니까 딱 느낌이 오는데요. 단면에 보면 메스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수술할 때랑 똑같이 아주 흡사한 모양으로 보이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도구를 가져왔는데요. 네. 아마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두두둑하고 이렇게 잡는 거, 혈관을 네. 잡는 거라든지 가위라든지 네네. 포셉 이런 거 보셨을 텐데 가장 익숙한 건 아마 메스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메스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칼날과 엄청 이거를- 날카롭지 않나요? 날카로워요. 조심하세요. 너무나 날카로운데 제가 방금 끼웠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몸통과 칼날이 분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조립식인 거죠. 끼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홀더라는 손잡이고 여기 메스날을 이렇게 끼워서 고정시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 메스의 날은 수술용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부검할 때도 씁니다. 근데 이 수술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베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써 보시기에도 엄청 날카롭죠.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 할 때마다 날을 바꿔 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마치 하는구나. 면도날처럼. 그래서 네. 이 칼날의 특징은 작은 힘을 들여서라도 아주 잘 잘리는 이런 특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겉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비싼 도구입니다. 이 메스, 이 홀더도 굉장히 비싸고요. 네. 이 메스날도 일회용이긴 한데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이거는 쓰지는 않았지만 네. 한번 밖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통에다 버릴 거예요. 되게 굉장히 안전한 통에다가.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 메스를 처음 보니까. 네. 근데 그 정도로 뭐 수술용 칼 메스 정도가 돼야 이렇게 그 깔끔한 단면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사망하고 나면 처음에는 물렁해요.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고개를 툭 떨어뜨리거나 팔을 툭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 같은 게 사실은 지금 우리 피부처럼 오히려 더 물렁물렁해요. 그러다가 한 몇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딱딱해져요. 네. 이렇게 막 헬스를 한 것도 아닌데 이 몸이 딱딱해지면서 점점 몸이 굳습니다. 이런 거를 시체 강직 또는 시강이라고 불러요. 시간. 네, 근데 시강. 생각해 보면 시체 강직이 생기기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이나 이런 때는 그 칼날을 쓰게 되면 밀려요. 이게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물렁물렁. 여러분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시면 피부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단면이 나오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를 때 아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고기를 자른다고 할 때도 조금 익힌 상태가 맞아요. 더 조금 잘라지긴 해요. 약간 얼어 있는 상태에서 네. 잘라야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좀 굳은 상태, 조금 예. 네, 이게 조직이 좀 단단해야지 네. 이걸 자를 때 아주 매끈한 단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시체가 강직이 오기 전에 네. 또는 시체가 강직이 와서 딱딱해지더라도 이 정도로 매끄럽게 잘리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도구까지는 유추가 됐는데 도대체 언제 토막을 냈길래 그렇게 깔끔한 단면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데 이 범인은 사람의 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잘한다. 제가 아까 사후 강직이 그러니까 시체 강직이 온다고 했는데요. 네. 그게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부터 시작해서 네. 한 48시간까지 가게 돼요. 오. 그 다음에 몸이 다시 풀려요. 분명히 딱딱할 때 잘랐는데 그것도 이제 메스를 사용해서 잘랐는데 근데 문제는 이 2시간, 48시간 그 다음 잘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완벽하게 잘랐길래.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아까 추측하신 대로 아까 얼린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약간 얼려서 했을 거란 추측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남은 결론은 그러면 조금 더 딱딱하게 그리고 메스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한 가지 짐작이 가는 방금 저희가 여러 가지 거를 추정해 봤잖아요. 네. 딱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건데 바로 시신을 얼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고기를 자를 때 우리 정육점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살짝 얼어 있을 때 잘 자르죠. 잘 반듯하게 잘 썰린다. 뭐 이게 약간 좀 비유가 그렇지만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얼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성인이잖아요. 아이도 아니고 성인이면 이게 냉동실에 크죠, 들어갈 부피가. 수가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얼리는 방법이 꼭 냉동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액체 방법이 질소. 있습니다. 뭐 액체 질소는 또 어떻게 구하며 그게 뭐죠? 이게 아마 질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공기 중에도 질소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봉지 과자 네. 안에 질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팽팽하게 공기 안에 들어서 과자가 부스러지는 걸 방지하고 뭐 이런 충전재로서 또 많이 이용되는 게 질소인데요. 이런 기체 상태의 질소를 영하 196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이게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액체 질소라고 부르는데요. 영하 196도, 굉장히 낮은 온도이니까 이게 닿게 되면 이게 증발하면서 급속하게 이 닿은 물체가 얼게 되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저는 사실 액체 질소 너무 생소한 단어긴 한데 이걸 사용한 이 사람은 과연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가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저는 오히려 교수님처럼 이쪽 계열의 사람일까라도 약간 의심도 해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액체 그렇지. 질소를. 근데 생소하시죠? 네네. 저도 이게 사실은 단면을 보고 너무 날카롭다. 그러면 메스일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액체. 잘 자르려면 네. 얼려야 되는데 네. 액체 질소 그러면 없다. 이 성인을 전체를 냉동실에 넣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액체 질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액체 질소를 잘 모르니까 네. 이 액체 질소가 어떤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드라이아이스 같은 건가? 네, 여기 지금 액체가 그 물처럼 보이지만 장미꽃이에요? 액체 질소예요. 장미. 부수. 아, 얼어서, 얼어서 산산조각 부서지는 나는 거야. 야,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보시는 것처럼 장매꽃도 어머. 바로 얼어서 아. 산산조각이 나고요. 금붕어나 개구리도 5초가 채 되기도 전에 바로 얼어버립니다. 어머, 세상에. 멍치 아니네요. 냉동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타이밍 잘못 맞추면 깨져버릴 것도 같은데요. 칼을 잘 쓰지 않으면? 마인드 헌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 보면 케빈 베이컨이라는 영화 배우가 살살하자, 다시. 악역으로 나오는데요. 네. 끝에 이제 정의로운 사람에 의해서 액체 질소를 뒤집어 쓰고 몸이 깨져서 징벌을 받습니다. 조각이 나면서.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궁금하잖아요. 저도 실험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미 사망한 동물을 가지고, 소동물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액체 질소를 넣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조직이 네. 치밀하기 때문에 다만 아주 단단하게 이 강하게 얼어갖고 이 메스 같은 걸 잘랐을 때 피부의 근육 속 단면을 보았을 때 이 액체 질소를 사용하면 아주 잘 잘리는, 그러니까 이게 고체처럼 되니까 오. 아주 잘 잘리는. 우리가 보통 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잘라보면 밀리잖아요. 네. 스테이크 같은 거. 그래서 잘 잘라도 약간의 이 보시면 단면상에 매끈매끈하지 않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살짝 올리게 되면 아주 단면이 깨끗하게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무자르듯이 잘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범인을 찾을 수가 있긴 하나요? 네, 형사들도 아주 막막했는데요. 그런데 시신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마침 불에 타다가만 그 종이 한 장을 발견을 하게 돼요. 네. 광고지 전단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글씨가 얼핏 보였는데 이런 글씨였어요.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어머나. 뭔가 느낌이 그래도 그게 어떻게 다 탔는데 그것만 안 탄 것도 참 이게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형사들도 그게 참 의아했는데 어쨌든 탄 시신 옆에서 발견됐으니까 그 번호의 주인공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야죠. 네. 이 학생이 이제 최군이라고 합니다. 이 최군을 불렀습니다. 키는 한 170cm 정도 되고 차분한 말투였고 사건 추정 시간에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봤더니 저 그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그 번호가 왜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또다시 꼬이기 시작합니다. 또 꼬이는 거예요.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리바이는 또 확실하고 그렇지만 느낌은 또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형사는 최군의 집을 한번 찾아가 봤다 그래요. 네, 알고 보니까 최군은 계속 어머니랑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얘기도 들렸는데요. 원래 여기가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집인데 엄마랑 아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외삼촌 집에 엄마랑 같이 얹혀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집 외삼촌이 맨날 술 마시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동네가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요 근래에는 아주 조용해요. 안 보인 지도 꽤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형사는 바로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삼촌이 토막난 사건의 피해자겠구나. 네, 그래서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들고 최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카가 외삼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형사반장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원종열 전 형사님 모셨습니다.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최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처음 조사 때도 그랬고 계속 든 느낌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애틋하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어머니 식당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날도 엄마가 쟁반 들려고 하면은 바로 일어나서 놔주고 또 음식도 놔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엄마에 대한 마음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형사님이 그렇게 느끼실 정도였다면
평상시에도 엄마에 대한 그 어떤 효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극했던 걸로 보여요. 예. 내 사연은 좀 알아보니 치구는 혼유자로 태어나서 어머니와 둘이 생활해오고 있었답니다. 혼외자로. 네. 그러면은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최군이 태어났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지방 근무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이었던 어머니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치군이 태어난 건데 아버지가 이미 가정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혼자 식당 일 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IQ가 140, 와. 머리도 좋아서 전교 1등은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님 진짜 이 얘기만 들으면 너무 기특해요. 뭐 앞뒤 상황 빼고 이 친구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면 대부분 좀 삐뚤어지기도 하는데 너무 잘 자랐고 맞아요. 너무 잘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좀 예, 뭐 성공해서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면 굉장히 좀 짠한 기분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자랐으니까 엄마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구나 싶은데 형사님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아무리 이 학생이 용의자인 걸 알아도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네, 그땐 자백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증거 확보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때 된장찌개를 시켜서 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나오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거든요. 아들 치군도 몇 숟갈 뜨다가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아, 그래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참. 엄마의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효심이 깊은 아들이 그렇게 한 행동을 알았을 때 그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물론 죽은 건 외삼촌이지만 아들과 외삼촌 사이에 껴있던 어머니의 입장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피해자는 남동생이고 가해자는 아들이고 그렇지.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저희도 어머니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요. 대신 아들 치군한테 자백 받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전화해서 지혁아 내일 시간 되냐 소주 한잔 하자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 어느 음식점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약속한 그날 치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아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다 아는구나 이걸 직감을 했을 것 같거든요. 치고는 그날 집에 가지 않았고요. 후에 안일이지만 차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마음먹으면 어떡하나 비록 죄는 졌지만 엄마한테는 둘도 없는 그쵸. 효자 아들인데 그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엄마를 어떻게 살 거며 네. 온갖 생각이 드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밤 새다시피 하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치군이었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잠수 타고 이럴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본인 생각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내 어제 왜 안 나왔냐? 나 그날 밥도 못 먹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하니까 대뜸 형사님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술이 많이 좀 취한 목소리였어요. 술 취한. 그래도 그 순간에 또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형사님한테 전화를 한 걸 보면 뭐 생각은 다른 것 같네요. 근데 정말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행여나 뭔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 봐 젊은 청년이. 예,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발신 전화가 어딘지 조회를 했는데 거기가 울진 원자력발전소 앞 주차장 공중전화였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때 나쁜 맘 먹은 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하다가 지혁아 다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 했더니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네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냐 하면서 최대한 안심을 시켰고요. 바로 화성에서 울진으로 날아가다시피 해서 거의 2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차는 보이는데 치군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설마 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예, 그때 저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지영이가 비틀비틀 걸어오더라고요. 술을 취했나? 근데 다행이긴 하네요. 사실 죄는 너무 잘못돼서 저도 그 엄마로서의 마음은 너무 짠하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참 형사님도 약간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아까 생각하시면서 그 친구 그쵸? 예. 참.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 이제 보니까 운전석 밑에 번개탄이 있었고요. 좀 술병 빈 게 좀 있었고, 그리고 10장 넘게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이거야. 제 엄마 생각해서 마음을 고쳐 먹은 거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었더니 짜장면이라고 해서 한 그릇 먹이고 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모든 걸 다 자백을 했습니다. 와, 형사님께서 그래도 되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네요. 이게 참 그래요. 죄는 죄고, 그쵸? 죄는 죄인데. 형사님이 근데 그래도 사실 바로 우리말로 바로 안 따고 그렇게 시간 주면서 하는 게 진짜 그런 결정 내기 쉽지 그러니까요. 않았을 텐데. 네, 아이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면서 내뛰거나 아니면 저 가서 극단적인 선택해버리면 형사들도 끝나버리죠. 또 그런 맞잖아.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울진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 바닷가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를 사실은 수색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네, 수색을 하고 이제 차는 보니까 차는 다 잠겼으니까 볼 수도 없고. 차가 이미 예, 잠겼어요. 그래서 뭐 1시간인지 하여튼 넘게 하여튼 둘러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좀 떨어져서 주시를 했는데 그 차 방향으로 걸어오는 게 지역이었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 먹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올 줄은 또 몰랐죠. 몰랐는데 안심을 시켜놨으니까. 어머니한테는 계속 해가지고 통화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라고 시켰다고 했잖아. 예, 예.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지어가 그러지 마라 계속 그렇게 형사들이 또 그 어머니한테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이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모든 걸 사실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마음을 그렇게 유서까지 써놓고 본 걸로 봐서는 죽기는 좀 뭐 했나 봐요. 근데 맞아요. 엄마 잘했어. 두고 못 예, 가죠. 엄마에 대한 그 지극한 효심이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 아니 근데 형사님께서도 그 아이를 살린 거죠. 형사님께서 막 잘했어요, 강압적으로 잘했어. 하셨으면 아이가 희망을 갖지 못했을 텐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참 지극했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던 착했던 아들이 왜 외삼촌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풀리지가 않네요. 최구는 혼외자로 태어나가지고 줄곧 어머니하고 둘이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네. 워낙 머리가 좋은 데다가 이제 뭐 가정 환경이 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산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과학 분야에 소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각종 상을 어려서부터 휩쓸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해서 벤처 회사까지 차렸다고 하고요. 당시 청와대 초청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생계에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네요. 장래 희망이 또 의사였다고 해요. 의사. 네, 그 꿈이 정말 컸는지 낮에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검정고시도 보고 수능에 도전했는데요. 결국 그렇게 꿈꿔왔던 의대에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격했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의대는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럼 또 엄마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평소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없었던 거죠.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처음에 그 토막 시신 발견됐을 때 도구가 메스였다고 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의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메스를 선물을 했어.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 그렇구나. 엄마는 그런 뭐 이제 거 의사, 내 선물 아들이 의사니까 선물을 했겠지. 대단하다 아, 생각하고. 그래요? 의대를 포기한 뒤로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일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에 어머니와 둘이 살던 빌라에 불이 난 거예요. 어쩌다가. 집도 어려운데 불이 났어요, 그 상황에 또.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최군 입장에서는 외삼촌이죠. 네. 그래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게 됐다는 거고요. 아, 불이 근데 이제 나는 바람에. 문제는요, 이 외삼촌이 썩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식당 요리사였는데요. 일도 잘 안 가고 술 먹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려면 돈이 계속 필요하니까 사채까지 쓰기도 했답니다. 술로 사채를 쓸 정도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거의 매일 술 마시고 와서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아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주먹이 날로. 폭력까지. 네. 폭력까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누나죠. 예. 최군의 어머니. 최군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최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륜으로 태어난 씨는 인간도 아니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다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 말을 한 거죠. 말로 자기 조카를 여러 번 죽인 거예요. 최군이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벌이기까지 그 내면에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군이 왜 이런 잔혹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서 정신분석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즉 오이디푸스 갈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 특히 남자아이의 정신 발달에 오이디푸스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전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어머니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라는 대상이 나와 어머니 사이에 방해꾼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버지가 나와 어머니 사이를 자꾸 떼어놓고 심지어 어머니를 뺏어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아니,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대부분 그때 감정을 경험한다라고 프로이트도 이야기했고 실제 정신분석에서도 아이의 발달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 아이가 원래 엄마가 나한테만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했었는데 아빠한테 밥도 차려주고 아빠가 부르면 가고 자꾸 찾으니까 네. 아이의 경쟁자가 그쵸, 돼버려요. 경쟁자로 인식하는 그래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전까지는 나와 엄마 단 둘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아버지란 사람이 개입하면서 애정의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경쟁자라고 판단하고 처음에는 미운 감정이죠. 적대감을 느끼는데요. 동시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를 빼앗길 것 같다라는 공포감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린 나보다 훨씬 몸도 크고 힘도 세고 능력도 있으니까요.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 극복할 수 없는 적대감과 공포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도덕관념이나 가치관을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이제 아버지란 존재를 두고 타협하고 수용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차 성인으로 독립하는 사회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언급한 오이디푸스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일부는 어린 시절에 극복돼야 될 오이디푸스 갈등이 성인이 되어서도 극복되지 못한 채 남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최군 같은 경우는 오이디푸스 이 갈등을 극복을 못한 케이스인 건가요? 네,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군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집착에서 오이디푸스 갈등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에 대한 집착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과한 애착이 극복되지 못하면
이건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무의식적으로 나의 정체성과 어머니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 날라왔을 때 그 비난은 그 어떤 비난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머니한테 뭐 불륜에 관해서 폭언하고 했을 때 그 마치 자신이 욕을 먹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네, 거기다가 이 외삼촌은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사채빚도 네. 감당을 못하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군과 그의 어머니가 떠안아야 했죠. 저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책임이란 단어에서 아버지, 외삼촌 이렇게 약간 동일시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 상황은 마치 과거에 아버지가 나와 어머니를 버린 그 무책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극복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갈등이 성인이 된 최군에게서 다시금 자극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렸을 때는 나는 나약한 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내가 외삼촌과 동등한 힘을 가진 성인이 되었죠. 그러면 오이디푸스 갈등으로 인한 두 가지 감정, 공포감과 적대감 적대감. 중에 적대감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외삼촌이 나와 어머니를 불륜의 씨앗,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고 그 존재를 무시하면서 위협을 가했을 때 과거의 아버지에 대한 내재된 분노까지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폭발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야, 근데 오이디푸스가 해결이 안 됐어도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너무 상처를 받을 말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 오이디푸스가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 더 세게 오는군요. 극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외삼촌이란 존재가 그 극복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갈등을 재점화했다라고도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괴롭히는 성인 남성에 대한 분노, 적대감이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한 심리적인 배경이 될 수 있었다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고 두 번째 집착은 뭔가요? 두 번째 집착은 사회적 성취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회적 성취. 어린 시절에 오이디푸스 갈등의 극복 대상은 아버지거든요. 네. 성인이 되면 이 아버지는 윗사람, 선생님, 상사, 결국 사회가 되는 거죠. 네. 최군에게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극복되지 못한 갈등은 집착을 만들거든요. 아, 그 집착으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하고 의대도 합격하고 아까 뭐 사업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했던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외삼촌을 죽인 범죄자가 되어버리면 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공과 자기 입증이 무너져 네. 내리는 거죠. 사회적 인정이 사라지게 되면 나의 존재 가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살해하더라도 네. 최군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극복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갈등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최군을 사회적 인정으로 이끌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완전 범죄마저 시도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엔 이 완전 범죄가 실패로 끝나고 자신인 게 발각이 되니까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네요. 네, 저도 이제 이 최군이 그때 당시의 심정을 추측해 봤을 때 자신이 살인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상황이 되었을 때 최군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했을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신은 사회에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건 과거 아버지가 나와 어머니를 버렸던 것 그 이상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죠. 아, 그렇구나. 사실 오이디푸스 갈등을 극복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최군이 이 오이디푸스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독립된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삶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 그 사회적 책임을 다 치르고 난 후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나 아픔은 이해가 가면서도 범죄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고 잔인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그 판단이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심 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륜에 반하는 중죄를 저질렀고 외삼촌의 음주 습관을 관찰하는 등 명백한 계획 범죄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합의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합의해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을 참고로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1심에서는 선고를 했습니다. 네.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낳지 말아야 할 자식을 낳았다.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또 2번 죽이네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상처 주고 모진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든 장본인이 끝까지 아들 가슴에 비수를 꽂네요. 결국 2심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네, 무기징역에서 크게 줄어서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계획살인 그리고 또 토막살인 이러면 원래 1심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네. 형량이 나온 거죠. 최건이 혼외자로 태어나서 멸시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서 감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만기 출소했다면 2022년 8월 27일 날 만기 출소를 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모범수였다면 좀 더 일찍 출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안타까워해 주는 사람이 많은 만큼 또 재판부도 이렇게 큰 아량을 베푼 만큼 이제부터는 좋은 삶을 사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